자, 여러분 계속해서 과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세무 일반의 기초 중에 조세, 세금제도의 의의와 분류에 관한 사항을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동영상을 간단히 보고 조세는 어떤 개념이고 또 조세의 특징이 어떤 것들인지, 과세 주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요건에 대한 사항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과제를 하나 줬었죠. 조세 분류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처음에 국세, 지방세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도 내국세, 관세 나눈 다음에 보통세, 목적세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제 검사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이 댓글을 한 번씩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건 제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세무 일반의 기초 중에 계속 이어서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에 관한 사항. 세법은 세금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놓은 법이죠. 어떨 때 세금을 받을 거냐, 그 다음에 그 징수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게 다 되어 있는데 그 체계와 과세 요건에 관한 사항을 오늘 배워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VT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공동체 운영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돈, 바로 세금입니다. 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금은 인류가 농경사회로 진입하고 국가를 형성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수확한 곡식으로 세금을 거둔 기록이 있고, 고대 상형문자 해독에 단초를 제공한 로제타석에는 그리스가 이집트에 부과하던 세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을 만큼 세금은 이미 오래전에 탄생했습니다. 이후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는데요. 고대부터 가장 널리 부과되던 세금은 인두세. 소득에 관계없이 머릿수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하층 계급에 인두세와 비슷한 신체세를 부과했는데요. 외국인이나 노예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유일하게 가진 각자의 신체에 세금이 매겨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성을 파는 이들은 매춘세를 납부했는데 국가는 이 세금으로 아프로디테 신전 등을 건축하기도 했다고 하죠. 특히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데 세금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벌이던 기원전 3세기. 로마는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리자 더 많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쟁세를 만들었고, 승리한 로마는 세계 제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인간에게 필수적인 소금에 세금을 붙였던 소금세는 절대주의 시대 영국 왕실의 재정을 견고히 하는 1등 공신이었죠. 반면 1789년 루이 16세가 새로운 세금 징수를 위해 소집한 삼부회는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긴 명맥의 세금은 무엇일까요? 15세기 초 영국이 백년 전쟁의 전비 부담을 위해 도입한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몇 번의 폐지와 부활을 거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사 속에는 소득, 즉 재산에 부과하는 기이한 세금들이 많았습니다. 프랑스 필리프 4세는 난방용 화로에 세금을 부과하는 화로세를 신설하는데요. 징수관들이 화로에 수를 세기 위해 집안을 수색하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고, 이에 영국에서는 창문세를 도입하기 이릅니다. 부잣집에는 창문이 많다는 논리로 부과되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창문을 봉쇄하거나 아예 창문이 없는 집을 찾으면서 창문세도 결국 18세기에 폐지됐죠. 곧바로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모자. 귀족들이 화려한 모자를 많이 소유한다는 점에 착안해 급기야 모자에 세금을 매기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독특한 명목의 세금은 오늘날에도 탄생하고 있는데요.
2011년 덴마크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포화지방산이 많이 든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를 도입하기도 했고, 뉴질랜드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소의 방귀와 트림을 지목하면서 가축 방귀세 도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세금은 이처럼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반영하며 다양하게 변화해 왔는데요. 행복하다면 내야 하는 행복세. 언젠간 이런 세금이 등장할 날도 있겠죠? 네, 잘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국가가, 고대 국가가 성립할 때부터 세금이란 존재를 했다는 거죠. 예, 국가가 운영되려면 사실은 기본적인 세금이 있어야 그 돈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가 성립하는 시기부터 세금은 시작됐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건 쭉 보셨겠지만 동양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우리의 역사 기록과 함께 세금은 항상 같이 있었다. 그리고 VTR에 보셨다시피 희한한 세금도 많이 있었죠. 국가는 어떻게든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세금도 있고 또 희한한 세금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생기게 됩니다. 또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황당한 사건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뭐 아시겠습니다. 국사 시간에 배우셨죠. 구한말에 조선시대가 끝나갈 때쯤 되면 탐관 오리들의 횡포로 희한한 세금도, 예, 죽었는데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한테도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막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그래서 VTR 이어서 세법의 체계 과세 요건 두 번째에 관한 거 먼저 잠깐만요. 순서가 바뀌었다. 자, 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법은 세금에 관한 법률입니다. 원칙이 있어요. 조세법이라고 하는데 세법, 조세법 같은 말입니다. 이 세법에 대해서 기본 이념들이 있어요. 원칙과 이념이 있는데 조금 딱딱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세법은 기본 원칙이 있고요. 기본 원칙, 그 다음에 부과할 때 원칙, 그 다음에 세법을 적용할 때 원칙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기본 원칙은 뭐냐면 이 법의 정신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법률주의입니다. 법률. 세금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기분 좋다고 왕이 기분 좋다고 탁탁 걷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야죠. 법률에도 없는데 세금을 걷어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죠. 평등해야 됩니다. 이번 말고 지난번 동영상 기억나시죠? 이 평등의 의미는 n분의 1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 많고 부자인 사람은 세금을 맞게 좀 더 내는 거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적으니까 없거나 아니면 적게 내는 세금. 이게 바로 평등한 세금인 거죠. 그래서 큰 정신은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평등하게 걷겠다. 이게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부과할 때 그 원칙은 어떡하냐? 예, 이제 부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뭔지 알죠? 그렇죠. 징수에 간다는 뜻입니다. 각각에 적용한다는 거니까 이 기본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실질과세, 실질적인 과세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 뒤에 설명하겠지만 서로 간에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금을 숨기려 하거나 아니면 과세 당국에서도 조금 더 거들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해진 대로 받겠다.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근거가 있어 받아가야죠. 근거가 없이 더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근거도 없는데 세금을 더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너 사실은 돈 더 벌었잖아. 근데 왜 세금을 조금 내? 이렇게 하려면 과세당국도 근거를 제시해야만 거둬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세감면 사후관리. 각종 세제 혜택을 준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그게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 적용의 원칙이 있는데 요건 뒷부분에 나오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디테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 세법의 기본 원칙은 크게 두 가지, 법률주의와 평등주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법률주의, 좀 딱딱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법률은 누가 정하죠? 예. 4월 15일 날 선거 때 뽑는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정합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만 세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주의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자, 이렇게 세금을 걷어갈 때는 법으로 정해라. 당연한 거죠. 법정주의고요. 과세 요건을 법정으로 정한다. 법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명확해야 돼요. 법률의 문구가 모호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이러할 때 세금을 걷어가겠다. 딱 맺고 끊어져야지 해석의 여지가 남으면 안 됩니다. 여기 써졌지만 그 내용이 명확해야 되지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되면 이럴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렇게 해석하면 저럴 것 같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돼야 된다. 그게 바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급과세 금지입니다. 이번에 세금을 이 사람 좀 더 냈으면 좋겠는데 법률에는 근거가 없어요. 더 걷어갈 근거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밉다고 그래서 법률을 바꿔놓고 얼른 지난번 세금을 다시 걷어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걷어갈 수 있겠죠. 앞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걷어갈 수 있겠지만 과거 거를 이번에 법률을 지금 만들어 놓고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률주의는 어떤 의미인지 알죠? 소급과세는 소급 법률 적용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번에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사실은 엄청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중형을 내려야 되는데 법률이 애매해요. 좀 그리고 무겁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그렇다고 해서 법률을 지금이라도 막 무겁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N번방 범인을 중형을 때린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법률 내에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것처럼 이 세금도 그렇습니다. 소급과세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전 걸로. 그 다음에 조세법의 엄격 해석. 예, 법률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지 이걸 오버해서 해석한다든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요건 명확주의하고도 관련이 좀 되는 거예요. 예, 명확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해석을 확대 해석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딱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문구대로 적용해서 부과를 해야 되지 국세청에서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평등주의입니다. 평등주의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을 했죠. 각각의 조세 부담은 부담 능력에 따라서 그냥 엠빵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세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세 부과할 때, 아까는 큰 국세법의 정신인 거고요. 이번에는 국세를 부과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부과에 대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실질과세입니다. 외형상 걷자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금액을 가져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에 따라서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신의성실은 과세관청도 포함되고요. 세무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죠?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죠. 납세 의무자는 신의성실의 그거에서 세금을 납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걸 신의성실을 위반하게 되면 그렇죠. 가산세가 나중에 부과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각 세금 배우면서 소득세라든지 각 세금을 배우면서 우리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부과의 원칙 세 번째는 근거과세입니다. 예, 국가 등 직접적인 자료에 의해서 납세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근거가 없는데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해서 세금을 적게, 사람의 심리는 그러잖아요. 만약에 적게 신고를 만약 했다 그러면 국가에서 과징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매길 때는 납세 자료를 당신은 소득을 더 벌었잖아 라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나중에 더 부과금을 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다 근거가 있어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입니다. 세금을 감면해줬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산업을 진흥한다든지 아니면
성실하게 신고를 했다든지 이럴 때는 감면을 해주는 게 맞는데, 다만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이나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하고 그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이나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 따라서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감면해 줄 때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다든지 그러면 야, 세금 안다. 너 약속을 안 지켰어. 세금 더 내. 그때 안 낸 거에다가 가산세까지 같이 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후 관리를 꼭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세법 적용의 원칙 세 번째죠. 세법을 적용할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반복되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큰 틀로 그냥 큰 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세법을 적용할 때 이건 이제 사실 세무 당국에 있는 세무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여기 써졌습니다만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적합하게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막 들어가서 뺏을 수는 없다는 거죠. 당신이 맞는 세금은 얼마라고 추징을 하거나 하더라도 법률에 맞춰서 부당하게 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나는 세금이 가진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는 옛날 누구 대통령도 계시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이게 한계가 좀 있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소급과세 금지 또 나왔습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 기억나나요? 조세법의 기본 원칙에 나오는 조세 법률주의에서 세 번째가 소급과세 금지였었는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세법이나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서 이전에 완결된 사실, 즉 그때 당신이 세금을 얼마 냈어야 되는데 라는 거에서 해석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법이 나오면 지금부터 적용하는 거지 과거 거에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무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입니다. 법률은 아무리 디테일해도 완벽하게 다 현실을 반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무 공무원의 재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말이죠. 이 과세 형평이나 세법의 목적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적당한 정도에서 한계를 갖고 그 정도에서 해야 되지 세무공무원이 과하게 그거를 직무 수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법률에서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이 사람이 재량을 부린다든지 이러면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그래서 세무공무원도 사실 뒤에서 다시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감사를 받고 있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본인이 또 재량권을 너무 남발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다 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회계 존중은 그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의 회계 기준이나 관행을 보충적인 기준으로 인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파트 세법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납세 의무의 과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4대 의무의 하나가 납세 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는 있죠. 자, 이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단계별로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냐? 국가의 세금을 그냥 내는 건 아니죠. 그 의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과세 요건은 자, 잘 보세요.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해야 될 대상자죠. 납세 의무자가 과세 대상, 어떠한 행위나 물건이나 또는 소득이나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금액이 얼마인가, 그 이익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거기다가 일정한 세율을 말합니다. 이걸 합쳐서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의무가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세법에 국가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자, 권영진 선생님이 제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건 권영진이가, 그렇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은 뭐죠? 그렇죠.
선생님이 교사를 하면서 받는 월급을 받잖아요. 그 소득이죠. 선생님이 받는 소득에 대해서. 제가 1년간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소득을 벌었어요. 그러면 1년에 총 연봉이 얼마냐? 그게 바로 과세 표준입니다. 물론 여기서 선생님의 교통비라든지 밥값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있죠. 그거는 우리 배웠다시피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과세 표준 또는 우리 과표라고 배웠죠. 이 금액에다가 몇 프로의 세율을 때릴 거냐, 20%를 할 거냐, 30%를 할 거냐, 이게 바로 세율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권영진이 1년간 번 소득에 대해서 그 중에 기본 경비를 뺀 총 얼마의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세금을 내리겠다. 이게 바로 과세 요건이 되겠죠. 자, 이게 다 정해지면, 그럼 권영진이라는 사람은 소득세로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1,000만 원 안 내고요. 과거에 선생님이 대기업 다닐 때는 그렇죠. 2,000만 원 넘게 낸 세금도 있었습니다. 예. 세금 많이 낼 때가 참 그래도 행복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더 행복합니다. 세금은 적게 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무 세금은 행복합니다. 자, 이런 요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냐? 그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납세 의무를 성립하는 때는 언제냐면 선생님이 금방 소득세라는 얘기 말씀을 아까 예로 드렸으니까 소득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은 작년에 물론 1년 다 하진 않았지만 만약 1년 근무했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은 올해 초에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써졌습니다만 소득세 또는 이제 일반 법인이 내는 법인세는 매년 12월 30일이 딱 끝나면 의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왜? 1년간 딱 끝났잖아요. 소득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내는 건 12월 30일을 딱 됐다고 해서 내는 걸 바로 1월 1일 날 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세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전산상의 문제, 또 내가 공제받을 거 이런 거 계산하려고 시간이 걸리니까 세금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소득만 넣고 1월 달에 정산을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세는 5월 달까지 가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는 12월 30일이 딱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성립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언제 그 의무가 성립하느냐를 구분해 볼 때 방금 소득세처럼 일정 기간, 예를 들면 1년이라는 단위의 기간이 딱 있잖아요. 그게 딱 끝나는 순간에 과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간에 따라서 부과하는 조세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기간에 따라서 세금 의무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갑자기 큰 유산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건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즉 무슨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 선생님이 유산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 그 물론 상속이 개시된 그 시점에 세금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또 돈을 주셨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증여를 받은 시점에 재산을 취득했을 때 아파트를 부모님이 내 앞으로 하나 해주셨다. 땅을 주셨다. 그때에 해당되는 것, 그 시점에 부과하는 조세가 이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세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에 부가세는 이 주세들이 얘네들은 보조세니까 부과되는 거니까 주세가 확정될 때 그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납세 의무가 이렇게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납세 의무 확정이라네요. 의무하고 확정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하고 확정 짓는 건 또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써졌지만 확정이란 조세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해서 납세 의무자 또는 과세 당국의 일정한 행위와 절차를 거쳐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 의무가 발생했다고 해서 내가 그냥
최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렇죠. 정확히 얼마라는 걸 확정하는 그 과정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 절차에는 신고 납세제도와 부가 과세제도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뒤에 한번 순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 즉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국세무당하고 별도로 뭐 상의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확정돼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 인지세, 그 다음에 아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 등은 12월 30일이 끝났다. 그러면 특별한 절차 없이 그 금액이 확정되는 거예요. 소득세도 그럼 제 맘대로 내는 거예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세금은 12월 30일 끝나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까지 내가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 조금만 내도 되겠네? 물론 그건 아니죠. 나중에 다 요즘에 조사하면 다 나와 있죠. 뒤에 가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뭐 4년 5년 지나서 너 몇 년 전부터 소득 적게 냈더라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과징금과 부가소득세가 갑자기 또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본인이 납세 의무가 성립한과 동시에 확정하는 세금이 대표적인 게 소득세, 법인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고납세제도입니다. 뭐냐면 신고납세제도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해요. 내가 이런 정도의 규모의 금액과 거기에 몇 프로 세금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게 하고, 그러면 확정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네, 그렇죠. 신고납세를 하면 세무당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확정을 지어주는 거, 그게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 결정에 의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본인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 성립함과 동시에 본인이 그냥 확정해서 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신고 납세 제도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이렇게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권자가, 즉 세무당국이 2차적으로 보충적 지위에 유보하는 제도입니다. 즉 알았어, 일단은 알긴 알았어 하고 상황 보는 거죠. 세 번째 부가제도는 뭐냐면 신고 필요 없는 거죠. 납세 의무자는 신고 필요 없고 바로 그냥 세무관청에서 바로 너는 얼마를 내, 이렇게 얼마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세액을 내라고 이렇게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첫 번째하고 정반대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거 두 개를 섞어 놓은 겁니다. 신고를 하면 세무당국에서 그래 하고 보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신고 필요 없고 세무당국에서 확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신고납세제도에 관한 거, 부가과세제도에 대한 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신고납세제도는 표를 한번 볼까요? 신고납세제도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에 의해서 납세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인데요. 예외가 있죠. 신고를 안 하거나 또는 신고에 잘못된 오류가 있거나 탄류가 있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직접 하는 겁니다. 너는 얼마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반면에 부가과세제도는 신고 필요 없고요. 과세당국이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너는 얼마 세금을 내라. 과세당국이 직접 정하는 거죠. 과세당국이 결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납세제도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나머지 기타 세금들이 여기 해당되겠고요. 부가가세제도는 그렇죠. 물론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도 본인이 신고는 합니다. 신고는 합니다만 그건 요식행위예요. 신고를 신고하면 내가 조금 깎아줄게 라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금액 결정은 세무당국에서 합니다. 너는 얼마 이렇게 확정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용어들 한번 보시게요. 부가, 제적기간, 소멸시효. 굉장히 딱딱하고 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익숙하진 않았겠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걷어간다는 얘기죠. 국가가 납세 의무자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고, 부가 당신은 얼마야? 라고 확정하는 절차.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뭐죠?
그렇죠.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게 제척기간입니다. 세금도 국세당국에서 권형진이라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아까도 세금 적게 신고했네. 이것도 무작정 길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저 옛날 얘기를 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척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은 권리를 오랫동안 주장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게 이게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납세 의무의 소멸 용어 써졌습니다만 확정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납세 의무는 소멸합니다. 돈 냈으니까 납세 의무는 소멸해야 되죠. 자, 납세 의무가 소멸하는 사유에는 여기 써졌지만 납부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소멸되겠죠. 근데 충당, 미실현 상태로 종결되는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설명 길게 하면 여러분도 그냥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읽어만 보시고 다만 충당과 미실현 상태 설명을 좀 뒤에서 좀 하겠습니다. 자, 조세 채권. 여기서 채권이라고 하면 권리인데 누구의 권리죠? 그렇죠. 세무당국 국가의 권리죠. 국가가 우리 납세 의무자에게 권리를 갖고 있어요. 너 세금 빨리 내 하고 세금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것도. 자, 그때 근데 그 채권이 언제 소멸하냐? 알았어. 끝났네 하고 소멸하는 건 언제면 선생님이 세금을 냈어요. 그럼 끝나는 거죠. 세액을 관할구청에 납부하면. 그 다음에 충당이라는 거 있습니다. 난 납부는 안 했는데 뭐죠? 납부할 세금과 징수세액을 국세 환급금과 상계하는 거예요. 국세 환급금이 뭐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낸 세금 중에 더 많이 걷어간 것도 있어요. 세금 계산이 좀 과하다 보니까 더 많이 걷어간 세금이 있어서 원천 징수를 한다든지 해서 걷어가가지고 선생님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예를 들어 있어. 그러면 이걸 환급금이라고 그래요. 그거하고 이 세금을 맞바꾸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번에 세금 더 내야 되는데 옛날에 네가 환급금 받아갈 게 얼마 있으니까 퉁치자. 이게 바로 이 충당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충당 방법은 뭐냐면 공매라는 게 있어요. 세금을 많이 밀려 있거나 그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하죠? 예, 그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공매 처분합니다. 공매라는 말이 여러분 낯설을 수도 있는데 경매는 들어보셨죠? 경매. 그렇죠? 경매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까만색으로 써볼까요? 자, 경매. 경매는 어떠한 집이 있다. 그러면 이 집을 그죠? 다중에게 이 집을 살 사람 저는 1억 원에 살래요. 저는 1억 1,000만 원에 살래요. 저는 1억 2천에 살래요. 나는 9천에 8천에 7천에 0.9죠. 0.8. 나는 1억 5천에 살래요. 이렇게 하면 좋아. 네가 낙찰. 네가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제일 많이 쓰는 사람한테 이렇게 판매하는 게 형태가 경매가 되겠죠. 보통 흔하게. 이런 건 민간에서 하는 거, 즉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 하는 걸 이걸 경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거는 뭐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 그러면 이 사람 재산을 압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국가에서도 세금 받아가야 하니까 압류해서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똑같이 공매를 하게 됩니다. 이거 할 때 똑같이 금액 나가면 이걸 우리는 이제 공매라고. 공적인 경매가 되겠죠. 공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로 국가가 이걸 만약에 1억 5천에 판매를 했어요. 그럼 이 세금 갖고 이걸 충당하는 거죠. 자, 우리는 세금 추징했다. 만약에 세금 낼 게 1억이에요. 그럼 1억하고 5천만 원 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